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생각이 차오르는 인문학 카페 강연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인문학 카페 벌써 7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인간의 인생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삶에 있어서 인간의 인생사에 있어서 희노애락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인 인생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풋풋하고 기억에 남고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언론인이시자 그리고 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고두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고두현 선생님께서 오늘 강연을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의 강연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선생님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운 질문 답변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답변 시간이 끝난 후로는 저희 나눠드린 설문지에 붙어있는 경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의 작품인 시인 시를 말하다 라는 책을 선물로 증정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센터장님이시자 교육공학과의 교수님을 맡고 계신 저희 유영만 교수님께서 저희 고두현 시인님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적절한 또 주제가 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한다는 시인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후에 우리 이제 고두현 시인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그 교사학습개발센터를 맡고 하는 일 중에 이제 인문학 카페를 다행히 이제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돈도 아니고 교과부 돈이니까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학기 중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고두현 시인님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좀 꽤 깊습니다. 우리 고 시인님은 경남 남해가 고향이시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고 시인님의 고향인 남해 문학여행도 한번 갔다 왔는데 남해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그 물미해안에 이따가 또 우리 고 시인님 말씀 주실 거고요. 시인의 상상력을 키워준 이 물미해안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그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 혹시 만져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네, 곡선이 이긴다는 책을 같이 고시님이 시를 쓰시고 제가 산문을 써서 산문과 운문의 만남 이런 것도 좀 해봤고요. 우리 또 고시님 어렸을 때 주로 어로 생활을 고기잡이를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또 충북 음성이 고향이라서 농경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로와 농경의 만남 이런 것도 좀 해봤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고시님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그 제가 그 요즘에 쓰고 있는 글 중에 그 오마르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배웠다라는 시가 있어요. 꼭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장문의 시인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또 깨우쳐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산문민 같은 시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고시님이 저를 유마르 워싱턴이라고 오마르 워싱턴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배웠다만 오마르 워싱턴에서 따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예를 들면 뭐 나는 내려가면서 올라감을 배웠다 이런 시를 쓰고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나는 깊이에서 높이를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온유를 맞춰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특별히 고시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는 고두현 시인에게 상상력을 배웠다라는 유마르 워싱턴이 쓴 시를 가지고 고시님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우리 고시님을 대체하고요. 소개하는 걸 대체하고 이제 우리 고두현 시인님은 이제 대표적인 시집이 2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이제 등단하시고 시작 활동을 계속하셨고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이제 물미해안에서 온 편지하고 늦게 온 소포라는 그 시 제목이기도 하고 시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와 사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고시님한테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용접을 했었는데 용접하면서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너는 한 번이라도 철판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이렇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함부로 뭐 뜨거운 사람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시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쓴 시를 주워다가 내 거를 조금만 편집하면 내게 되는 세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오마르 워싱턴의 시를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고두현 시인님은 시인이기도 하지만요. 여기 제가 앞에 파워포인트에 보여드렸듯이 시 읽는 CEO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또 옛시 읽는 CEO.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흔에 읽는 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마흔에 읽는 시는 40살이 돼야 읽느냐 뭐 이런 단세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마흔은 20살이 두 개 합치면 또 마흔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에도 마흔에 또는 20살 두 개 합치면 또 마흔이 되니까요. 아무튼 이 깊어가는 가을밤 너무 멋진 시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새로운 상상력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고두현 시인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렇게 당혹스럽게 감동적인 소개를 받을 줄 몰랐는데 오늘 한양대에서 보낸 이 가을 저녁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뭐 마흔에 읽는 시 책이 엊그제 나와서 이제 새로 신고식 하느라고 붙여놨는데 그래요. 두 번째 20살 유영만 교수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표정 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첫 번째 20살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20살이 모여서 두 번째 20살을 만든다, 결정한다. 게다가 세 번째 20살은 60이죠. 네 번째 20살. 아마 우리가 죽을 때는 다섯 번째 20살까지는 충분히 산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20살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더구나 또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보나마나 물어볼 게 뻔하거든요. 너 언제 뽀뽀해봤냐? 뭐 이거부터 이제 짓궂게 물어볼 건데 하여튼 힘든 데까지 줄이도록 해볼게요. 첫사랑이라는 이윤학 시인의 시를 맨 먼저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참 짧은데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두 사람 사이에 그리움, 설렘, 기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거 봐서 우리 눈치챘겠지만 시라는 거는 수많은 이야기를 엄청난 스토리를 가장 짧은 문장으로 전달해서 가장 긴 울림을 남기는 게 시라는 문학 장르죠. 그 시인들은 짧은 시를 쓰기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당연하죠. 근데 왜 짧게 쓸까요? 울림이 길게 남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인들은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라갈 때 아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 짧은데 고은 선생의 그 꽃이라는 시죠. 거기에 수많은 인생 얘기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윤학 시인의 첫사랑을 통해서 꽃 꺾어다 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그 꽃이 다 시들고 그럴 때까지도 차마 눈을 떼지 못하고 그리움의 마음으로 그 꽃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마치 우리인 양 느끼게 됩니다. 이게 시인은 시를 써서 넘겨주고 나면 전부 우리 거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는 절대로 시인 게 아니라 우리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정주 선생은 좀 조숙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요. 상대는 예쁜 여선생님이었는데 그 여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이쁨 받고 싶어서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맨 1등도 해서 칭찬도 받아보고 그리고는 어느 날 작은 돌을 하나 주워 와가지고 그 돌에 날마다 물을 줬다 그러죠. 그 돌에서 꽃이 피라고. 이 3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 시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그 양반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오늘 그게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 아까 우리 이윤학 시인의 시에서는 그대가 꺾어준 꽃을 시들 때까지 눈 떼지 못하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그 세월이 이들에게는 일생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 내 딸내미 상태를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저 6살이나 연하인 굉장히 오래 200년 전이에요. 앞서갔죠. 그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저 청년 인생 망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못한다고 강력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탈리아로 사랑의 도피를 떠납니다. 거기에서 하녀 한 명과 친구 한 명을 옆에 두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엘리자베스가 로버트와 함께 들길을 산책하는데 가만히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지고지순하고 한없고 그런 사랑을 내게 주는 이 남자에게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준비해온 쪽지에 쓴 글을 로버트의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줍니다. 나중에 로버트가 그걸 꺼내봤더니 거기에 시가 한 편 쓰여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쓰여진 여성 시인의 사랑시 중에서 항상 인기 1등으로 꼽히는 시가 이 시인데 왜 그런가 하면 미사 여구나 그런 거 별로 없고 과장이나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혹은 두 사람 사이의 일생에 대한 진솔한 아주 진실한 느낌을 그대로 잘 나타냈기 때문에 1등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까도 그 시를 우리 봤지만 뭐 다 짧다고 좋은 것도 물론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전달이 돼서 울림이 오느냐 이게 이제 시의 생명이고 더구나 사랑을 노래한 시일수록 그 은유적이고 상징과 비유 이런 것들 덕분에 시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해봤죠? 연애편지 처음 쓸 때 혼자 낑낑대나요? 아니죠. 누구 시든지 갖다가 뺏겨서 그걸 써먹어 보고자 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건 왜 어릴 때부터도 우리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데에는 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미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명시들이 그래서 사랑과 이별 이런 사이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시를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시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가장 달콤하게 아우를 수 있는 것 또한 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지금 200년 전 서양의 러브 스토리를 시와 함께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한 4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북 부안에 매창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기억나죠? 부안에 가니까 매창 공원이 있더라고요. 무덤도 거기 있고 그때 매창이 19살이었어요. 사또 친구가 서울에서 왔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그 사또 친구가 요즘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창은 어릴 때부터 아전의 딸로 태어났으나 이 가난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기생으로 전락하고 기생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라는 관기의 신분까지 떨어졌지만 이 문학에 대한 이 소양도 있거니와 늘 관심이 있어서 중앙문단에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예사주가 뭔지 이런 거를 지방에 있으면서도 잘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요즘 유희경이라는 시인과 백대웅이라는 시인이 한양에서 제일 날린다는데 그 중에 도대체 누구인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상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손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은 유입니까? 백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도포자락에 소매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줍니다. 거기에 묘금도 유자가 한자로 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나는 유희경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 남자가 조금씩 이제 이 놀라기 시작하면서 술이 몇천 배 도는 동안 갈수록 놀라게 됩니다. 유희경은 이때 이미 47이었어요. 두 사람 나이 차가 28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희경은 유희경 나름대로 사연이 아픔이 많았습니다. 서자로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리 뜻이 커도 그걸 펼칠 수가 없어요. 과거 시험을 볼 자격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조건은 다 갖추고 뭐 정말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엘리트로 다 소양은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박제된 것과 다름없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달래고 있던 중이었고 서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47이 될 때까지도 다른 사람처럼 기생 치마폭에 뭐 엎어진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고 아주 관리를 잘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 유희경이 이날 밤 매창에게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 사이에는 우선 신분상의 아픔이라는 동병상련이 있죠.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교감할 줄 아는 능력을 둘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갈수록 사이가 가까워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유희경이 어떻게 수작을 섣불리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그래서 역시 여인을 꼬시는 데는 시가 최고다. 이래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타는 목을 이제 죽이고 나서 매창에게 시를 한 수 읊습니다. 매창의 호가 계랑이라는 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계랑이라는 호를 썼는데 이런 시로 작업을 들어갑니다. 나에게 신기로운 선약이 있어 찡그린 얼굴까지 펼 수 있으니 금낭 속에 간직한 보배로운 그 약 정다운 그대에게 아낌없이 주리라 이러면서 술을 한 잔 권합니다. 우리 남정네들 작업할 때 이렇게 써먹어야 돼요. 직접 쓸 수 없으면 모방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넉 줄 정도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유희경 문집에도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그랬더니 매창이 일어나서 저기 있는 검고를 끌고 와서는 자기 무릎 위에 앉혀서 검고를 안고는 즉석에서 화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희경은 엄청 짱구로 굴려가지고 쓴 게 이건데 여기에 대꾸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바로 10초도 안 돼가지고 매창이 시를 쓴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매창의 한 수가 위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화답을 했느냐? 나에게는 옛날에 검은고 있어. 한번 타면 100가지 감회가 다 생긴다오. 세상 사람 이 곡 좀 몰라주니 그 옛적에 생황에나 맞추어 보리. 당신께서 신기로운 선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나에게는 오래된 검고가 있습니다. 이 곡조에 실어서 내 생각을 아무리 표현해봐도 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말 못하는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툭하면
술 취해서 치마 속으로 손이나 밀어넣고 이러는 주정뱅이들밖에 없었는데 오늘 밤 당신을 만나고 보니 그리고 그 시를 받고 보니 그 옛날 시경에 나오는 생황을 연주하던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거기에 내 마음을 거문고 실어서 곡조를 타보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간 있으세요?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꼬시는 거에 비해서 참 멋이 좀 있죠. 그리고 대답도 뭐 좋지요, 뭐 까이꺼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얼마나 멋이 있는지. 그래서 두 사람이 12시, 1시 넘어가고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운우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희경은 집에를 안 갑니다. 그 다음날도 안 가고 이때가 봄이었는데 봄날이 다 될 때까지도 안 가요. 날마다 물고 빨고 시를 쓰고 검은고를 타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해가 다 가고 그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 1년을 안 가요. 그러는데 다음 해 봄에 어느 날 이 관청이 아주 부산한 겁니다. 이 뭐 와카로 난리 났나 이러니까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벌써 거기 부안까지 올 때 보니까 뭐 전 국토가 거의 다 절단이 나고 임금은 의주로 도망가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터지면 옛날엔 더 했겠네요. 남자들은 간단합니다. 죽거나 살거나. 그런데 가장 고통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은 가녀린 여인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 내 사랑하는 저 고운 여인을 내 힘으로 지킬 수도 없겠구나. 내 여인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의병을 모아서 전쟁터로 떠납니다. 전쟁터로 떠난 게 또 봄인데 이 남자가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도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애만 타는 거예요. 매창은. 벌써 동짓달 근무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날도 관아 뒤뜰을 밤에 애간장이 타면서 혼자 거닐고 있는데 바람이 쌩하게 부는데 오동나무 이파리가 툭툭하고 자기 밑에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자기 간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그 애틋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와서 제필목을 펼치고 시를 썼는데 그게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매 하는 이 시가 이런 스토리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이 이 얘기를 조금만 해줬어도 사랑 얘기니까 달콤해가지고 입 벌리고 듣다가 외우지 말라 그래도 금방 외웠을 건데 그런 건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외우래 이러는 바람에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대부분 그랬죠. 모든 시에는 말 못할 사연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토리의 힘이라고 요즘 늘 얘기하는데 그런 스토리나 혹은 눈물겨운 비애감 이런 게 없으면 감동이 덜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왜 사람을 깊게 교감하고 그럴 때 뭔가 사연이 있어야 마음이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글을 쓰면 표본실의 청개구리 같은 사태가 벌어지죠. 개구리를 해부했더니 김이 나더라 뭐 이런 이제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경험해본 것들에서 가장 진실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경험의 걸음 위에서 창의력이 자란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시인들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에 제1기획 임대기 사장의 강연 내용이 소개가 자세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스펙이라는 거는 입사 시험장에 올 수 있는 번호표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로 승부를 해야 눈에 띄고 그런 사람을 뽑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1기획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성그룹 공채 중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제1기획이죠. 올해도 그랬습니다. 삼성그룹 공채 전체 수석을 한 친구가 제1기획에 당연히 응모를 했는데, 면접 결과 어땠느냐?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1등을 제1기획에서 안 뽑고, 나는 뭐 당연히 1등이니까 안 뽑아주고 어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안 뽑았어요. 대신 누구를 뽑았느냐? 82개 도시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을 뽑았습니다. 마음 자세도 그렇고 그 사람의 경험치를 높이 산 결과죠. 여러분도 아마 취업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실 텐데, 경험을 많이 갖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가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도 그렇고, 이왕이면 사랑을 꾸려갈 때에도 이런 사람이 폭이 넓고 생각이 깊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따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99세 첫 시집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낸 일본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자기 일생 전체의 경험을 늦게 92세에 아들에게 시 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 없는 할머니가 시집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약간 미친나 이러면서 안 내줬어요. 그래서 자비로 시집을 냈었죠. 근데 그게 대박이 나서 제 기억으로는 16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일본에서 이 정도 숫자는 아주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은 100살 때 냈는데 시집 제목이 100세예요. 인생 경험을 그대로 담아냈는데, 저는 이 양반이 저 영감님인 줄 알았더니 아들이더라고. 이 아드님한테 배운 거예요. 92세에 이 아드님이 뭐 별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시인이었대요. 그래서 쟤는 돈도 안 되는 저걸 써놓고 왜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좋아하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얘야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 혼자만 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가르쳤다고 이래가지고 시를 배웠다고 그래요. 어떤 시를 썼길래 160만 부가 팔리느냐? 별거 아닙니다. 저금이라는 시가 아주 단순해요. 나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해 두고 있어. 외롭다고 느낄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 아마 여러분 나이나 28, 9살쯤 된 아주 미인 시인이 썼다 그러면 뭐 대충 이럴 텐데, 98년 일생을 살아온 삶의 무게를 여기에 담아낸 거라 저금과 연금의 비유가 남다른 무게로 오는 겁니다. 저금이란 건 알다시피 젊을 때 조금씩 쌓아 올리는 거고, 연금이란 건 늙어서 하나씩 빼먹는 거죠. 그거를 친절을 마음속에 저금해 둔다라는 이 표현 덕분에 이 작품이 시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쉬운 게 사실 시라는 거죠. 뭐 사랑도 쉽지가 않고 시도 쉽지가 않고 어렵다라고 무척 다 생각하겠지만 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랑이라면 누가 다 하겠어요? 이 할머니가 인생을 배운 것 중에 또 하나 있는데, 저는 우리 두 번째 행에서 우리 모두 다 웃고 말았는데요. 다 자기 진짜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10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고 어머니한테 삭바느질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나중 먹고 살았거든요.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들에게는 시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그렇죠?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의 상냥함을 지진을 통해 배웠습니다. 살아있어 좋았습니다. 쓰나미 대형 사고 터지고 난 뒤에 쓴 거예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 얘기를 짧게 탁 이렇게 쓰는데 참 많이 공감이 갑니다. 뭐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생으로 넘어갔지만 시와 연관돼서는 이 시라는 게 이렇게 좀 맛이 있는 거니까 사랑의 시를 많이 써먹어보자 이런 얘기를 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좀 꽤 짱인 것 같은 사람이냐? 절대로 안 가르쳐. 시인들은 대부분 좀 뭐 이렇게 체구가 크지도 않고 남보기에 좀 약해 보이고 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꾀죄죄하고 수염도 뭐 덥수룩하고 빵모자 쓰고 다녀야 되고 이러는 건 줄 알았지 않다. 요즘 제가 이렇게 그 현대식으로 하고 다닌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시인이 그렇게 하면 나를 배반하지. 이미지가 다르지 않냐. 좀 이렇게 더 허름하게 댕겨라 이렇게 하고 강요를 하던데 그게 아마 옛날 이미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허름한 시인들이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느냐. 다만 한 가지 남보다 조금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차이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 제우스는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한 신이었죠. 못할 게 없죠. 뭐 동물도 사람으로 바꾸고.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거기에 비하면 다른 재주는 없었고 조금 먼저 예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뜻이 히라고로 그렇다는군요. 프로는 우리가 다 알듯이 프롤로그, 에필로그 할 때 먼저라는 뜻이고 메테우스는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라는데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가 감춰놓은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일로 저 형벌을 당하죠. 날마다 바위에 묶여서 간을 독수리한테 쪼아 먹기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조차도 프로메테우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프로메테우스가 시인과 같은 존재라는 이유는 아무런 무기가 없고 그러면서도 그 노래라는 것을 시를 노래라고 그러죠. 그 리듬에 실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총이나 칼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다. 잠수함 속의 토끼 같은 존재와 비슷한 걸 겁니다. 아마 잠수함 속에는 잘못하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산소가 모자라서 승무원들이 전부 죽는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토끼를 항상 태우고 다녔어요. 옛날에 토끼는 공기가 희박하다, 산소가 모자라다는 것을 사람보다 먼저 감지를 해서 반응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제가 독일 라인 강변에 와이너리에 놀러 갔을 때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깨아부라 그래서 지하 동굴에 엄청난 와인 저장고들이 있죠. 거기를 이제 지하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입구에 인 비노 베리타스라고 히라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거는 아는 거라 인 비노 베리타스 이렇게 좀 읽었더니 그 와이너리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동양에서 온 이 시 쓰는 친구라는 사람이 와인을 꽤 좀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주 깊숙한 데까지 저를 데리고 가면서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났는데 전기도 다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들어가니까 오크통 위에 촛불을 켜놨어요. 여러 군데. 아니 웬 전기도 들어오는데 촛불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인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대. 그러면 공기가 나빠져서 그 깨아부에 들어갔던 일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산소 부족을 저 촛불이 알려준다는 거죠. 아마 시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먼저 반응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프로메테우스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나중에 이것도 알았어요. 제우스가 나를 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천하에서 제일 가는 한 번 보면 홀딱 빠질 수밖에 없는 미인을 보낼 거다. 그 미인이 들고 오는 항아리 속에는 온갖 불행과 고통과 비극이 다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나가면서 그런 여인이 찾아오거든 절대로 맞아들이지 말고 조심해라라고 알려주고 갔는데 이 동생은 보자마자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데리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궁금해서 항아리를 열어보게 되고 열었더니 온갖 불행들이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덮었더니 한 개 빼고 다 나왔더라. 그 한 개가 희망이었더라 하고 이게 우리 판도라의 상자 얘기죠. 판도라의 항아리였다는데 번역 과정에서 상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멍청한 남동생의 이름이 뭘까요? 에피메테우스죠. 나중 생각하는 놈. 그 차이가 이랬다는 신화 뭐 기억하면 다 날 거예요. 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예지력이나 예견과 예감과 만나졌을 때 비로소 창의가 싹튼다 이런 얘기를 피카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피카소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추상화가 뭐 이렇게 광칠만 하면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구상유화로서 최고의 대가가 되고 난 다음에 추상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게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는 작품이 피카소가 24살 때 그린 작품인데요. 경매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우리 돈으로 1,150억 원이었습니다. 어제 크리스티에서 1,528억짜리 베이컨의 작품이 경매 최고가 기록을 또 깼죠. 1,150억짜리 24살 때 그린 그림인데 이런 바탕 위에서 아비뇽의 처녀들부터 이제 추상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아비뇽의 처녀는 아가씨들은 불과 2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26살 때부터 추상화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5가지의 그 모든 걸음이 반드시 그 필수 아미노산처럼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두고두고 미술사가들은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살 여러분, 두 번째 20살이 되기까지 이 걸음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싹이 나오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도 달라지겠죠. 제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파리에서 1년 살았는데 제가 15구에 살았습니다. 에펠탑 바로 가까운 거기였는데 15구 옆이 14구예요. 14구 남쪽에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몽수리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몽수리 공원이 참 좋다. 역시 파리는 참 숲도 많고 좋네. 그러고 말았는데 프랑스 현대문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이 자크 프레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거기서 이런 시를 건졌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저 같은 눈 어두운 사람한테는 건져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나중에는 셈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10줄짜리 안에 공간과 시간 개념을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갖고 노는지. 우주 속의 별, 지구 속의 파리, 파리의 몽수리 공원에서 겨울 햇빛 속 어느 아침 네가 내게 입맞춘, 내가 네게 입맞춘 그 영혼의 순간을 다 말하려면 모자라리라. 수백만 년 또 수백만 년도. 이 사람은 시만 잘 쓴 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를 잘 썼고 영화 감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주 속으로부터 쫙 이렇게 둘이 입 맞추는 데까지 줌을 쫙 당겨놓고는 공간을 시간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 영혼의 한 순간을 이런 이제 시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래키게 해놓고 나서 다 말하려면 모자라리라 먼저 이렇게 도치법을 쓰죠. 조금만 순서만 바꾸면 우리도 시를 다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유영만 교수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라 이거를 조금씩 패러디해 보면 금방 우리 쓸 수 있다는 걸 자신감을 가져요. 몇 개만 바꿔봅시다. 우주 속의 별, 지구 속의 서울. 서울의 한양대 공원에서 우리 여기 공원 이름 뭐죠? 따로 없나? 한양대 HIT 공원에서
가을 햇빛 속 어느 저녁 이렇게만 바꾸면 되죠. 지금하고 딱 맞게. 그리고 뭐 네가 이러기가 좀 그러면 그대가 내게 입맞춘, 내가 그대에게 입맞춘, 아니면 좀 더 폼 잡으려면 당신이 이러든가. 그렇게 하고 그 영혼의 한순간을 다 말하는 모자라리라. 우리는 좀 통이 크니까 수억만 년 또 수억만 년도 이렇게 또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나게 갖고 놀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친구한테도 이걸 또 써먹어 보는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은 여학생한테 하기 전에 먼저 남학생들하고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친구한테 막걸리 잔 놓고 혹은 소주 잔 놓고 이 시를 읊어주면 처음 반응은 뻔해요. 니 미친나 이렇게 바로 나와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연습을 해보다 보면 그 앞에 앉아있는 친구도 생각보다 괜찮네, 재밌는데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슬슬 번지는 겁니다. 그게 체득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 몸에 익어야 남에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꾸 써먹어야 돼요. 이것도 써먹을 수 있어요. 당신의 눈망울 속에 나를 담아주세요. 그 눈망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눈 깜빡이지 마세요. 당신에게 담겨있는 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슬프더라도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눈물이 홍수되어 쏟아지면 나도 함께 쓸려가 버리니까요. 이런 여인하고 연애했으면 좋겠어. 진짜. 나 울지 않으리라, 눈물 흘리지 않으리라 막 다짐도 하게 되고. 누가 썼는지 금방 알려드릴게요. 이 산적같이 생긴 이 남자가 쓴 건데 아는 사람이죠? 두바이의 국가 지도자 셰이크 무함메드. 실제로 사막에 스키장을 만들고 저 세계 7성급 호텔 최고급이라는 저 호텔을 용적률도 잘 안 나오는 돛담배 모양으로 만들 생각을 할 줄 알았던, 그야말로 사막에 상상력의 시를 쓰는 국가 CEO 이런 표현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시인입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도 하루에 1시간씩은 항상 시를 읽고 쓰는데 할애했고, 지금도 아랍 국가들은 왕족에게 반드시 왕세자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 공부를 시킵니다. 그건 필수 과목입니다. 상상력 없이는 사막에서 유목민이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 생존을 체득했던 거라 그래서 그런 거고. 여러분 잘 아는 돌아간 잡수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폰 신화를 쓴 비결이, 저 양반은 생각이 안 돌아가면 혼자 서재로 가요. 우리는 비밀 서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가서 책을 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는 순진하죠. 우리가 책은 책인데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 낭만주의 시인의 시집만 펼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듯이 경전을 보듯이 똑같이 읽었던 장면인데 아이폰 모서리를 직각으로 할까 라운드로 할까? 이럴 때 보면 똑같은 문장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 신화를 다 썼다고 그럽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지금 너무 이쁘게 잘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불우하게 살다가 정말 꾀죄죄하게 죽었고 성격도 더럽게 짝이 없었어요. 이 둘이 좀 닮은 데가 많아요. 학교 공부도 다 끝마치지 않았고 또 둘 다 시와 그림을 좋아했고, 블레이크의 뭐 이런 시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이런 투의 시에서 잡수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사랑시들도 많이 있죠. 이 페르시아 시를 좋아했던 비자카드 창업자 디호크라는 사람은, 페르시아는 진짜 시의 왕국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루미라는 시인도 페르시아 시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술이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런 시를 썼던, 아주 나라고 책받침에 베껴 쓰고 싶은 그런 작품을 썼던 루미라는 시인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200년 전인가 800년 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시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영감을 실행에 옮겼다고 그럽니다. 이건 아까
유 교수님이 패러디해서 이렇게 바꿔서 써먹으면 되는구나 하는 걸 몸소 보여줬던 그 원본이 이겁니다. 저도 밑줄 건 게 많았는데 나는 배웠다. 아무리 마음 깊이 배려해도 어떤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인생에선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을 아무리 얇게 배워내도 거기엔 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이러면서 쭉 이거보다 한 3페이지 정도 더 넘어가는데 유승만 교수가 저거를 패러디한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동 먹었어요.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구나. 우리 맨날 막걸리 친구라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는데 시인을 깜짝 놀래키게 한 삼행시 전문가가 우리 유승만 교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길게요. 이 얘기는 사람이 남녀 간의 사랑도 당연히 곱고 귀중하지만 남남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제 경험으로 직접 확인한 경우인데, 이건 소동파의 제서린벽이라는 시예요. 옆에서 보면 고갯마루, 가까이 보면 가로 보면 봉우리,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이 제각기 다르구나. 여산의 참모습 알 수 없는 것은 이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네. 우물한 개구리가 바깥을 모르듯이, 그리고 장님이 코끼리 만져보면 대목밖에 모르듯이, 여산이라는 중국에 있는 저 엄청나게 큰 산의 실체를 다 알려면 그 산 밖으로 나오거나 위에서 내려다 봐야만, 입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기업의 이제 월급쟁이 사장으로 승진한 CEO가 새로 부임해서 90일 이내에 조직을 장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3개월 뭔가 있는데, 한 달이 반 넘어갔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멀뚱멀뚱한 거예요. 조회 시간에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 어쩌고 강조를 해도 그래도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정인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소동파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자기 방으로 팀장들이 5명이 달려 들어왔어. 오, 와카노 이랬더니, 사장님 그거 좀 주이소. 우리도 밖에 나가 좀 써먹게. 시 한 구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 그만큼 사람 전달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쓴 중국의 왕중추 교수가 그 양반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부 이상 지금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한국에 왔어요. 와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 인터뷰를 미리 알고 추진을 해서 와서 점심 먹고 인터뷰를 하고, 우리 이제 문화부의 출판 담당 기자가 가서 하고, 이제 저는 저녁을 왕중추 교수랑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날 문화면에 톱으로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고 초판, 가판 신문을 인쇄된 거를 따끈따끈한 걸 들고 저녁 먹으러 갔어요. 이 양반 뒤집어졌죠.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 조금 전에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신문이 나왔냐. 한국은 가판이라는 것도 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러면서 이제 반쯤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친해지고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친해진 건 이거였어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여산 진면목 얘기를 가끔 아주 우연히 인용을 했어요. 이 여산 진면목이라는 말이, 우리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술을 졸라 때려 먹여봐라. 졸라 쓰면 안 되죠. 참, 그럼 깔라가다게 먹여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소동파의 이 시에서 유명해진 말이 진면목이라는 말인데, 그 왕중추 교수한테 이 시를 인용하면서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까보다 더 놀래. 그러면서
어떻게 아냐? 그래서 아니 나 소동파 씨 나 조금은 안다. 그랬더니 이야 자기 집이 여산이래. 중국 사람하고 친해지는 데는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요건이 있대요. 우리보다 더 혈연, 지연, 학연 따지는 데라 자기 고향 얘기해서 고향이 비슷하면 막 앞뒤 안 물어보고 막 손뼉 치고 날리고 그 다음에 좀 시경이나 이런 걸 좀 글줄 깨나 외워서 문학적인 소양을 좀 갖추면 뭐 닦어 이러면서 좀 존경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 친척 뭐 아느냐 이걸 하는데 저는 처음 만나갖고 두 가지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문학 얘기하지 여산 자기 고향 얘기하지 이래가지고 너무나 친해져서 나중에 대륙에 오거든. 자기는 꼭 중국이라 안 그러고 대륙이라고 그러대. 대륙에 오거든 우리 다음날 아침 햇살이 술잔에 비칠 때까지 통음을 하면서 우리 친구 합시다. 여자 빼고 이러더라고. 아니 왜 여자를 빼냐 이랬더니 그 삼국지에 도원결이 하는 것처럼 진짜 큰 결의를 할 때는 그 술 시중 드는 여자를 빼고 사나이끼리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어쩌거나 그러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상하이 교통대에서 하는 한양대학교하고 상하이 교통대하고 같이 하는 글로벌 경영자 과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왕중추 교수랑 유영만 교수랑 저랑 하루 릴레이 특강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토요일 전체를 풀로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긴 대륙이지 않냐. 저녁 때 저 북한 식당 청류관으로 가자. 그래 갔어요. 갔더니 거의 맥주잔만 한 데다가 58도짜리 콜콜콜 붓더니 원샷 하래.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나도 원샷 꽤나 해봤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만남이 너무나 술술술술 잘 넘어가라고 기원하는 뜻에서 원샷을 해야 되고 마지막 잔은 오늘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뜻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덜 해도 된대. 아무튼 빈속에 쫄쫄 굶고 그 폭탄을 처음 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끝까지 다 해서 막장까지 원샷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왕중추 유영만 고두현이 진짜 도원결의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났더니 왕중추 교수가 하는 말이 정말 뜻깊은 날인데 사실은 내가 수술해서 담낭이 없어요. 담낭이 없어서 알코올 분해 효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 서기가 초청한 만찬에서도 술을 안 마셨어요. 머리 끝이 쭈뼛 서더라고. 목숨 걸고 지금 이 양반이 이걸 한 거잖아요. 야, 이 대륙의 기질이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평생 친구가 정말 됐는데 이런 일생의 일들이 이 시 한 구절에서 나왔다는 게 재밌잖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을 이제 조정을 조금 해야 되겠네. 6시 50분에는 여러분 돌아갈 수 있도록 마칠게요. 아까 제일기획 얘기도 했는데 오늘 사랑 얘기만 안 하고 왜 이런 얘기를 좀 섞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냐 하면 제 인생을 보면서도 그랬어요. 저는 시인이지만 한국경제신문 기자고 경제신문에서도 문화부 기자를 오래 했고 그래서 문화와 경제의 접점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조금 더 가까워요. 그냥 문화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경제 취업 쪽 이런 것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시 읽는 CEO라는 책을 쓸 때 2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를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중에 창의라는 코드에 맞는 시를 찾다가 안 돼갖고 제가 직접 썼어요. 그 자기개발성 시를 주문 생산을 제가 직접 한 거죠. 그게 이 처음 출근하는 이 얘기라는 건데 책이 나오고 나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신년 직원 조례회 간담회 때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상당히 점수를 좀 땄나 봐요. 이 양반이 자수성가해가지고 굉장히 짠돌이에요. 직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존경을 안 받았던가 봐. 사업은 잘 키웠는데 누구한테나 짜니까. 근데 짠 부자들은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짠돌이가 박수 받았던 게 우리 회장이 꽤 괜찮네. 시를 인용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이 나가지고 그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금융인들을 초청받아 갔을 때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해가지고 히트를 했노라고 그래서 책도 좀 사고 막 신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단 석 줄밖에. 잊지 말라. 지금 네가 열고 들어온 문이 한때는 다 벽이었다는 거예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구절을 읽어주면 정말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입사하기 전에 취업 문 뚫기 전부터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고 나면 다 문이었는데 그게 다 벽으로 보였다는 선배의 얘기를 생각하면 거꾸로 지금 이 벽들도 다 진짜 그래 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 일기 얘기와 함께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스토리가 있어야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그게 창의력하고도 연결이 되고 사랑도 첫사랑이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우리 하는 얘기가 맨 처음 우리에게 백지 도화지 위에 각인된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는 겁니다. 물론 남자는 첫사랑을 평생 기억하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기억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러나 우리 어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동생한테도 물어보고 마누라한테도 물어봤는데 왜 여잔들 첫사랑을 잊겠냐고. 당연히 못 거지. 모래 위에 처음 이름을 새기고 하트 모양도 새겨보고 무엇보다 연애편지에 쓸 시를 찾아 밤을 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74세 IMF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뭐라고 농담을 좀 이렇게 세게 하면 수줍은 18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마음은 이 손에 주름은 있어도 똑같대. 20살 그때하고 똑같대. 마찬가지거든. 여자들이 그럴 바에 남자들도 똑같은데 가끔 철이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그럽니다. 지가 아직도 20살 시절처럼 좀 봐줄만 한 줄 알고 이쁜 여자들한테 들이대다가 맨날 된통 당하고 요즘 3천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더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러는 게 뭐 잠깐 거꾸로 갔네. 경험 그 중에서도 저는 고향과 또 거기에서의 첫사랑과 또 첫사랑과 같은 어머니와의 교감과 이런 것들이 평생 살아오는데 힘이 됐고 또 시를 쓰는 데에도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고향은 남해 아까 얘기 드렸죠. 남해는 옛날부터 땅이 척박해서 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랭이 마을 기억하시나요? 비탈진 산을 이렇게 깎고 해서 108계단씩 논을 층층이 만들어서 쌀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랬던 다랭이 마을이 있는 데고 또 독일 마을 기억하시죠? 거기가 제 고향인데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뚫고 자라는 나무 중에 유자나무가 있어요. 거기다가 땅이 기름지지 못하니까 모양새가 안 이뻐요. 그런데 해풍을 거세게 받는 것을 평생 견디면서 이렇게 익어가기 때문에 향은 다른 어떤 곳에서 나는 유자보다 향이 좋아요. 그래서 남해 유자가 비싸게 팔리고 특산물인데 유자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애들 대학까지 다 공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학나무라고 불렀는데 우리 집에는 그 대학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뭐 잘은 모르지만 상당량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전부 다 정리해서 북간도로 갔다가 뜻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독립유공자 말석에도 이름도 못 올리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진 상태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완패하고 참패해서
병들어서 낙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제 가난했고 유자나무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집에 품앗이 쌍리를 해주고 오는 길에 작은 집 담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저 앞집에 두현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 못 갈 거고 니는 조금만 하면 대학이 아니라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노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난에도 설버서 그 앞 문장만 가슴에 와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현아, 똥 묻은 중우를 팔아서라도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그래, 이런 얘기를 해줬던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어머님의 기원에 힘입어서 고학으로 독학으로 공부를 마쳐서 정말 기적적으로 소띠끌음 치듯이 신문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홍은동 산비탈에 전세 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겨울이었는데 정말 밤늦게 소포가 도착했어요. 제 첫 시집 제목이 늦게 온 소포라고 그랬죠. 그 열어보니까 마분지 계속 나오고 또 나와. 그리고 내복도 나오고 버선짝도 나오고 뭐 양말까지 나오고. 그 뜯고 뜯어보니까 나중에 그 속에 유자가 9개 들어있는데 으깨지지 말라고 또 싼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가 중세 맞춤법으로 쓴 삐뚤삐뚤한 편지 한 장 들어있고, 그래서 정말 참 콧등이 참 시큰거려서 남쪽으로 난 창문을 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새벽까지 있는데 영화를 찍어주는 거예요. 눈발이 날리는 거야. 일부러 하라고 그래도 연출이 안 될 텐데 그게 눈발이 날려서 창틀에 와서 녹는 장면을 보는데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심정을, 그날 있었던 일을 그냥 옆에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더니 그냥 시가 됐어요. 그게 늦게 온 소포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어머니가 대신 제 몸을 빌려서 써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제 경험과 또 첫사랑 얘기는 보나마는 나중에 질문 나올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사랑의 한 모습인 어머니와의 경험에서 나온 스토리 있는 시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줍지 않게 이 뜨듬뜨듬하는 강연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토크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온 소포 고두현. 파면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포꾼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겉꺼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벗어난 짝 해진 내일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 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9개.
큰 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몇 개 따서 넣어보내니 죽을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사람이 다 지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기 추스리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우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을 들며 글썽글썽 녹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보셔서 알겠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 적으니까 시가 되죠. 그리고 아무리 짧게 써도 시가 된다는 것도 오늘 배웠고,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찌 이 가을에 시를 안 주고 싶겠어요, 그죠? 앞으로 대화를 시처럼 하시라고. 그리고 선물 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은 한 15분만 합시다. 한 3개만 할게요. 저거 들을 때 경품이에요? 어떻게 뽑아요? 아, 질의응답 하시면 안 물어보면 안 준대요. 큰일 났네. 한두 군도 아니던데. 근데 오늘 제가 오면서 준비한 멘트는 따로 있긴 한데요. 정말 정호승 선생님 말 맞다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할 정도로 사랑만큼 일생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조차도 요즘은 너무 섣불리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그 본 맛을 모르고 고생만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20살 안팎 전후에 내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 해주려고 준비해 왔어요. 사랑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경험의 폭만큼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이 깨달음이라는 거니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어라. 이 말 하려고 전 준비하고 왔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저거를 그냥 또 뽑기 해서 나눠줄까요? 내 이 힘든 줄 알고 많이들 질문을 안 하긴 하네. 꼭 받고 싶은 사람 빨리 손 들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제 본물 터졌다. 왜 갖고? 질문도 안 하고 책을 받고 싶대요. 어떻게 일단 남아야 되겠어요, 그죠? 일단 막걸리 사요. 드리세요.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한테는 책을 줘야 돼. 들이대 학교에서 오신 분 또 있어요? 역시 들이대는 사람들은 앞쪽에 앉아 있네. 혹시 저질러 학과?
유영만 교수님이 하도 얘기하던 두 분에게 일단 드리세요. 남들은 뭐 시인은 언제 뽀뽀 처음 해봤는지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시에 젖어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힘든 모양이니까 두 분 드리고 몇 개 남았어요? 아유 20권이나 되네? 예, 저 뒤에서 질문하신대요. 아, 책 달라고? 책 받으실 분 빨리 손 들어요. 빨리 끝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큰일 났네.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뭐 20권 다 됐네. 그렇게 하고, 뭐 질의응답 진짜 뭐 꼭 할 얘기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건 뭐 다른 배울 거라기보다 오늘 시에 한번 같이 젖어 본다는 게 중요하니까 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아직 시를 막 읽고 싶은데 이게 시집 같은 거 시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를 한 편 읽고 그리고 막 젖어 있고 또 한 편 읽고 하는 거는 뭔가 책이랑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또 고지현 시인님은 시를 읽을 때 저는 이게 계속 그냥 시 한 개 읽고 다음 거 바로 읽고 다음 거 바로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읽는지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뭐 왕도가 사실 없어요. 그렇게 읽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래요. 쭉 넘기다가 딱 꽂히는 데 가서 보면 거기를 딱 이렇게 펼쳐 접고 커피를 한 잔 타든지 뭐 이러면서 거기서 놀아요 한동안. 김용택 형님이나 저 뭐 정호승 선생님이나 다 워낙 인기 있는 시인들의 시집도 우리가 8,000원이나 10,000원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 시집에 있는 모든 시가 나를 감동시키지는 못해요. 그 중에 한두 편만 나를 진짜 감동시키면 그 책값 이상으로는 나는 뽑은 거니까. 하물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집을 다 그렇게 감동시키지도 못하는 건데 쭉 넘기다가 이거 진짜 나네. 혹은 이거 진짜 잘 썼네. 야, 요거 뺏겨가지고 여친한테 써먹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올 때만 거기 내려놔요. 내려놓고는 그거를 때로는 일어서서 내려다보고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도 보고 한 문장씩을 이렇게 음미를 해보는 거죠. 모든 시를 처음부터 딱 음미해가면서 읽어라. 그럼 이게 공부가 돼버려서 아무도 안 하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시집은 쉬운 것부터 먼저 사서 읽고 물론 뭐 특정 시집을 하기는 그렇지만 뭐 정호승, 안도현, 뭐 김용택, 뭐 문태준 또 뭐 이윤학도 아까 있었죠. 뭐 이런 시들은 비교적 서정적이고 쉬우면서도 사람 마음을 잘 이렇게 울리고 우리를 시와 쉽게 친하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처음부터 미래파 시인이나 해체파 시인들이 쓴 이상이 쓴 작품 같은 알 수 없는 말로 너무나 머리 아픈 거 이런 걸 처음 시작하면 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게 나니까 발병이 나니까 이화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겁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넘겨보다가 한두 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동안 노는 거죠. 그러다가 한두 구절은 날마다 이걸 진짜 잊어버리지 않고 써먹어 봐야 돼요. 나 여기 와서도 아까 루미의 뭐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이런 걸 계속 텍스트에는 없지만 읊어 보잖아요. 이 좋아서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거든. 그래서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뭐 송강정철의 장진주사 같은 거를 술자리에서 건배사 대신에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이거 있잖아요. 왜? 꽃 꺾어 세모하면 무진 먹세 그려 이러면 술집 주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체화되어서 자기가 갖고 놀 정도가 되려면 한두 편을 그렇게 좋아해서 씹어 먹어요 그냥. 너무 많은 거 하면 진도 많이 나가는 것도 우리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책 2권 받을 만한 질문을 해주셨네. 또? 네.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홍성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고 오늘 강연 주제 자체가 사랑에 관한 주제를 거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난 거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많이들 질문하셨을 것이고 고현식님 같은 경우도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런 거랑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랑이 뭐냐, 36,000가지 이야기가 가능할 테고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표현을 못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든지 삶이 뭐냐 이런 질문일 거예요. 그죠? 매우 철학적이기도 하고. 저는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들 중에서 좀 제가 정감이 오는 거는 어떤 한 추억 속의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상주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상주 해수욕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해수욕장 바로 옆이 학교 담장이에요. 그래서 공을 조금만 세게 차면 백사장으로 공이 맨날 빠져요. 1학년들은 공 주스로 당기는 게 이제 일이고 2, 3학년들은 이제 차는 게 일인데 그 같은 학교에 남녀공학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하도 이뻐서 맨날 제가 쫄쫄 따라다녔죠. 그리고 제가 방송반 할 때는 일부러 그 여학생을 방송반원으로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집어넣고 또 뭐 학생회장 할 때는 무슨 부장 이런 거 그 여학생한테 맨날 시키고 이러면서 늘 옆에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을 어릴 때부터도 느끼겠더라고. 이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데 어느 날은 저는 남해 금산 보리암 아래에 있는 작은 암자에서 상주 중학교까지 걸어서 다녔는데 한 왕복 3시간 정도 걸려요. 내려오는데 한 1시간 10분, 올라가는데 한 1시간 40분 그 정도 걸리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여학생이 보고 싶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창문을 두들겼죠. 그래서 보고 싶다고 그때 그 여학생이 나왔어. 나와서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논두렁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손잡고 그러다가 이제 다리 아프니까 논두렁길에 앉았어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대화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여학생의 느낌 또 살그락거리는 치마 소리 또 그 아주 풀향기 같은 내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화들짝 놀랬죠. 저 앞에서 농부가 논에 물 내러 새벽에 나왔더라고. 그새 새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섰는데 우리가 앉은 자리는 따스하고 말라 있는데 그 여학생 치마 위에는 이슬이 젖어가지고 그 새벽 이슬이 젖은 줄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 앉아 놀고 있었는데 그 일어선 자리에 따스한 촉감 이게 그 여학생인 듯 만져보곤 했던 그 추억의 장면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그런 느낌, 그림 이런 것들로 남아있는 게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이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에게나 이제 그런 추억들이 있을 텐데 그런 추억을 첫 번째 20살, 두 번째 20살 계속 더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은 결국 자기 몫인 것 같고 사랑도 일도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경험주의자가 돼서 가능하면 연애를 많이 해보기를 권합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 이렇게 겪어보질 않고 몸과 마음을 다 겪어보지 않고 선뜻 결혼을 누가 결심할 수 있겠어요? 해보고 나서 이산이 아닌 게비요 이러면 그때 가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연애는 많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 딸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뭐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됐을까요? 또 이제 진짜 한 사람만 받을게요. 아이고.
공과대학 학생이고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쓰는데 시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쓰면 항상 상투적인 표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항상 그 분만적 프로그램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를 이제 쓰시고 시집을 내시면 그 작품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을 하시는지. 예. 저도 상투적인 표현이 나올까봐 늘 이제 걱정이 되고 써놓고도 이게 혹시 옛날 어떤 시인이 썼던 구절이 아닐까 하고 늘 또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데 시를 써놓고 나서 뭐 만족스러운 경우는 뭐 많지는 않죠. 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까 저 늦게 온 소포라든지 제 두 번째 시집 제목이기도 한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라든지 이런 건 써놓고 다시 안 고친 경우였거든요. 안 고친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결과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메모해놨다가 다시 쓰고 이러면서 새롭게 고치고 한 편 가지고 뭐 한 4, 5개월 낑낑대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어 봤지만 누가 그 얘기했더라. 찰리 채플린도 그렇게 대답했는데 당신 여태까지 한 작품 중에 가장 좋은 작품, 뛰어난 작품, 가장 아끼는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이렇게 했다 그러죠. 다음 작품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아직 쓰지 않은 작품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는지 사실 모르고 죽기 전에 마지막 채점표고 우리 일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몇 번째 20살까지 더 살아보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그래도 없으면 그때 다시 또 쓰지요 뭐. 아직 오지 않은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생각하고 저도 기다립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